전세 보증금 3억 원. 당신은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곧 한국은행 총재가 될 사람은 이걸 빚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3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신현송. 지금 당장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월 20일 이후 이 사람이 당신의 전세 보증금과 대출이자와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신현송이 왜 역대 총재들과 다른지, 매파 총재가 오면 내 자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직장인이 해야 할 자산 재편 방향 세 가지 수치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은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3억 원, 4억 원, 아파트 전세라면 5억 원 이상도 흔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현송 후보는 이 돈을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전세 보증금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부채로 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받았다는 건 세입자에게 3억 원을 빌린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 3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 대출 3억 원과 구조가 같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생긴 겁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다시 계산했더니 GDP 대비 156%가 나왔습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하는 가계부채는 GDP의 90%인데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1.7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닌 이유,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신현송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에 진짜 다르다는 게 실감나실 겁니다.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국제통화기금 상주학자를 거쳐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AS라고 부르는 이 기관은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비밀 회의체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영국, 중국, 스위스 이 6나라 중앙은행 총재들이 매달 스위스 바젤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신현송은 그 회의에 쓰이는 보고서를 12년째 총괄해온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금리의 방향을 설계하는 회의에서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06년 9월 신현송은 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2년 뒤 미국에서 대규모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 청중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며 실제로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2020년 발표된 지난 10년간 경제학 영향력 논문 순위에서 신현송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세모글루, 에마뉘엘 세즈와 함께 터 PC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이런 인물이 오는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향은 명확합니다. 매파입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 집값이 뛸 때 금리로 버블을 눌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매파 총재가 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입니다. 2022년 4월 취임 후 기준금리를 1.25%에서 불과 1년 만에 3.50%까지 올렸습니다. 2.25%포인트 인상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2.7%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5.2%, 대전은 4.4%가 빠졌습니다. 집값 문제만이 아닙니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이자가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이 19.6%였습니다. 10집 중 2집이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이자로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숫자를 생활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대출이 3억 원 있다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연간 이자가 300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더 나가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 시기에 2.25%포인트가 올랐으니 3억 대출자는 연 675만 원, 한 달로 나누면 56만 원 넘게 이자가 불어난 셈입니다.
그보다 앞서 김중수 총재 시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기준금리를 2.0%에서 3.25%까지 1.25%포인트 올렸습니다. 결과는 2011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반기부터 약세로 전환되면서 연간 1.63% 하락이었습니다. 두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입니다. 총재가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제 신년송 취임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확장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AI와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한쪽에서 돈을 풀고 하느니 다른 쪽에서 금리를 조이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충돌이 실제로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1990년대 초 동독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풀면서 동시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8.75%까지 올렸습니다. 결과는 유럽 전체의 환율 위기였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서 탈퇴했습니다.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이 동시에 진행될 때 충격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년송이 전세 보증금을 숨겨진 부채로 보는 시각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을 보면 전세 물건 수가 1년 새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5억 원 보증금을 받아 굴리는 것보다 월세로 받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더해지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더 빨라집니다. 세입자 입장도 달라집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전세 사는 비용이 사실상 월세와 비슷해지거나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전세가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 중산층이 자산 형성의 발판으로 활용해온 전세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전세 보증금에 3억 원, 4억 원이 묶여 있다면 그 돈이 금융자산이었을 때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지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연 7% 수익으로 운용하면 매달 58만 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직원 한 명이 생기는 겁니다. 월차 없이, 퇴사 없이 매달 58만 원을 벌어다 주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1억 원이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자는 없고 금리 리스크는 고스란히 짊어지고 세입자가 나가는 날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신년송 총재 취임 이후 달라지는 환경에서 직장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 보증금 비중을 점검하세요. 총 자산 대비 전세 보증금이 50% 이상이라면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지금 당장 이사를 가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일부 내는 방식 또는 보증금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미리 생각해 두라는 겁니다. 선택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둘째,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서 내 이자 부담을 계산해 보세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1%포인트, 2%포인트 올랐을 때 한 달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대출이 2억 원이라면 1%포인트 인상 시 연 2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16만 7천 원이 추가됩니다. 이 숫자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대응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세요. ISA 계좌, 연금저축, IRP 이 3가지는 금리가 오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예금과 채권 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절세 계좌 안에서 이걸 운용하면 이자 배당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셨다면 한도를 최대한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입조차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이 적기입니다.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1년 후의 자산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이창용 총재가 취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설마 이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렸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맞았습니다. 신년송은 이창용보다 더 오래, 더 넓은 무대에서 이 이론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2006년에 금융위기를 미리 봤고 전 세계 금리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12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취임 전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되세요. 총재가 바뀌는 4월, 지금이 자산을 점검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시장 변화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